네, 안녕하세요. 전성규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에 강의할 거는요, 그 1장, 교재 제1장 그 10절에 있는 그 증여세입니다. 원래 작년까지 세무백과의 과정에는 그 상속세나 증여세는 없었어요. 그런데 많은 수강생분들이 단순히 그 사업에 관련된 내용만 필요한 게 아니고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들이 많다 보니까 주택수를 줄이기 위해서 뭐 자녀분들한테 증여를 한다든지 또 나중에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어르신이 돌아가셨을 때의 상속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그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서 금년도 교재에는 이 부분을 추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강의 제2장부터 사업자가 들어가는데요. 사업자 강의하기 전에 상속과 증여세 부분은 한번 공부를 해보고 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상속이나 증여세의 문제가 나오면 우리가 자산관리라는 용어하고 같이 연결하는데요. 즉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양도소득세나 취득세, 뭐 재산세 이런 거는 세금을 한번 계산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들이지만 자산관리에 해당되는 이런 상속과 증여의 세금은 세액을 계산하는 거는 좀 전문가한테 맡기시고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분이 어떻게 증여를 할 거냐,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그래야 절세를 할 수 있냐. 또 하나는 증여를 하는 목적을 잘 알아야 돼요. 본인이 증여를 하는 목적이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수를 줄이기 위해서 증여를 한다. 또 하나는 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남편이 사업을 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거를 명의를 돌려놓는다. 이럴 때 사회행위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증여를 하는 경우에 또 상속을 하는 경우에 받는 경우에 그거에 대한 그 행위가 본인의 어떤 의도에서 하는지에 따라서 방법이 다 틀려질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이번 강의는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55쪽을 보시면 증여세 과세 방법에서 증여세 그 계산하는 산출하는 것을 하나의 표로 만들어 놨습니다. 작년하고 바뀐 거는 없어요. 증여세 부분은 개정된 내용이 하나가 딱 중요한 게 있는데 일반적으로 계산 산식은 똑같습니다만은 교재에서 여러분이 체크할 부분이 증여세 그 친족공제 부분입니다. 우리가 증여세 같은 경우는 일단 증여를 하는 부동산이 얼마짜리냐 하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1억짜리다 10억짜리다 그래서 법에서 정해놓은 대로 한다든지 해서 평가가 되면, 왜냐하면 증여나 상속은 돈 주고 사고 파는 게 아니거든요. 무상으로부터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재산가액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이 우선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그 평가액이 높으면 높을수록 세금은 많겠죠. 또 평가액이 낮으면 낮을수록 세금은 작겠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그 부동산을 평가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평가에서 과세가액이 나오면 국가가 정한 그 공제를 해주죠. 그래서 누가 누구한테 주느냐. 혈족끼리 준다면은 좀 공제를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완전히 타인끼리 증여를 하면은 한 푼도 공제가 없어요. 그럼 바로 과세 표징되어서 세율 때려서 세금 나옵니다. 그러나 가족 간의 증여가 이루어지는 것은 어느 정도는 빼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직계 존속과 비속, 혈족이죠. 그래서 위에 있는 직계 존속이 아래에 있는 직계 비속한테, 또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렇게 할 때에는 작년까지는 공제액이 똑같이 3천만 원이었습니다. 물론 미성년자이면 반으로 줄어서 1,500이 되지만 일반적으로 성인인 아들이나 딸한테 어머니나 아버님이 증여를 하면 3천만 원이라는 거 다 알고 계셨죠. 근데 올해에 바뀐 게 있어요. 요 금액이 5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근데 이거를 작년처럼 존속이 비속한테 줄 때도 5천, 비속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줄 때도 5천 이런 것이 아니고, 종전에는 3천만 원 규정은 그와 같이 똑같이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직계 존속이 아버지가 아들한테 딸한테 줄 때만 5천 공제합니다. 직계 비속이 존속한테 주는 것은 작년과 똑같이 3천만 원이라는 점, 그거를 착각하시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보면 증여 재산공제라고 중간에 있죠. 배우자 6억 원, 작년하고 동일하죠. 그리고 직계 존비속 5천만 원 이랬는데 이걸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 직계 존속이 비속한테 줄 경우에 5천이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비속이 존속한테 줄 때에는 작년과 동일한 3천만 원 이런 의미가 되겠고,
기타 친족 50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누계치로 한다는 것은 뭐 기본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증여세 과세 표준이 나오면 그 아래 박스에 있는 세율 곱해서 세금 산출하면 돼요. 그러니까 가장 증여세 계산에서 우리가 절세할 수 있는 팁이 뭐냐면 우선 증여 재산이 얼마냐 해서 증여하는 부동산의 재산가액을 따진다. 두 번째, 대표적으로 이렇게 재산이 나오면 증여세 공제라고 해서 우리가 친족공제, 여러 가지 공제가 있지만 사실 일반적으로는 이 친족공제 말고는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친족공제에서 과세표준이 나오면 여기다 세율을 곱해서 세금이 나오는 산식이라 사실은 증여세는 참 계산이 간단해요. 이렇게 해서 산출세액이 나오면 신고하면서 10% 공제받고 뭐 이러는 건데요. 그러면 이런 증여세를 계산할 때 우리가 절세할 수 있는 포인트가 어디냐면 친족공제 못하죠. 직계 존속인지 비속인지는 이미 태어나면서 정해진 건데 우리가 이거를 지 마음대로 친족이다 아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즉 과세표준 세율 이미 법으로 정해놓은 거 아닙니까? 우리 마음대로 느리고 줄이고 못합니다. 즉 증여 재산을 가지고 이것이 높게 평가될 거를 좀 끌어들여서 낮게 평가를 한다면 전체적으로 세금이 줄겠죠. 그래서 우리가 증여세를 계산할 때는 이 증여 재산을 평가하는 것이 절세의 포인트가 됩니다. 부동산을 주는데 대가가 없잖아요. 증여자나 수증자나. 그러니까 무상이기 때문에 이 가격을 얼마라고 매겨야 돼요. 자, 과세 관청, 세금을 걷어가는 국가에서는 아무래도 합당한 가격을 매겨서 정상적으로 거두려고 하겠고 세금을 내시는 납세자는 법 테두리 내에서만큼은 낮춰서 평가를 하고 싶겠죠.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아파트다. 그러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 부동산이 단지가 많고 주택, 아파트 그 세대수가 많은 집은 거래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실제로 거래되는 거래 시가가 매매가 됩니다. 근데 어떤 아파트를 주는데 나홀로 아파트다. 즉, 몇 집 안 되는 아파트다 보니까 지금 주는 아파트가 거래되는 경우가 거의 없더라. 그러면 기준시가로 합니다. 즉, 동일한 아파트를 하더라도 단지가 아파트 세대가 많은 동네를 하더라도 부동산 경기가 불황이라 거래가 없으면 이걸로 못한다는 얘기예요. 거래가 있어야 거래시가로 하죠. 이걸 매매 사례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없게 되면 이걸로 합니다. 그런데 두 개의 차이는 보통 30% 이상 차이가 나요. 거래시가가 예를 들어 이게 3억이라면 기준시가 같은 경우는 한 2억 정도밖에 안 합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물건인데도 이런 거래 시기, 매매 사례가 없는 타이밍에 증여를 해버리면 2억으로 평가가 되는 거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증여를 했는데 그때의 자기 집과 동일한 평형 거기에 해당되는 아파트들이 증여 시점 이전에 증여 3개월 이전에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더라. 그런 게 나타나면 3억으로 신고를 해야 되고 2억으로 했다가 나중에 이게 밝혀지면 1억에 대한 세금을 더 추가로 추징받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말이 나오겠지만 증여세에서 우리가 절세 포인트는 다른 거는 손댈 게 없다.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의 금액을 최대한 낮추는 작업. 그 부분이 좀 이따 보면 부담부 증여라는 게 나오네요. 마찬가지예요. 3억짜리 아파트를 증여하는데 3억으로 세금을 계산하니까 무지하게 높더라. 그래서 3억에 있는 걸 보니까 전세금이 있어. 전세금이 2억이야. 그럼 전세금은 채무거든요. 3억에서 2억을 빼고 나면 1억만 증여재산가액이 돼요. 3억으로 계산 안 하고 1억으로 계산해서 신고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전세금 2억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금 계산이 이루어집니다만은 그 계산이 여기서 2억이 차감된 것보다 세금이 얼마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방식을 생각하는 거지 증여세에서는 이 계산 논리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딱 심플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흔들 수가 없다는 거죠. 이와 반해서 상속세는 이 계산 방식이 무지하게 복잡해요. 그러다 보니까 상속세는 일반인이 손대는 것보다는 결국은 전문가한테 맡겨야 되고요. 그 상속 재산을 평가하는 것도 증여재산처럼 똑같이
높이고 늘리고 하는 작업을 사전에 우리가 준비를 하면은 조절이 좀 가능합니다. 자, 우선 교재에서 다른 내용보다는 그 부분만 좀 체크하시고요. 이렇게 넘기겠습니다. 우리가 증여의 문제일 때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한다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게 이제 일반인들이 많이 착각하는 건데, 제 기억에 재작년인가 아마 한 3년 정도 된 것 같으네요. 2011년 정도인데, 이 서울 강남의 그 예전 재건축했던 아파트들이 그때 막 준공이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근데 준공이 되는 시점인데 2011년 이때에는 다주택 중과제도가 있어서 준공이 떨어지면은, 여기 지금 아파트가 뭐 10억이 다 넘는 것들인데요. 그런 집을 가지고 있던 분들은 다 집이 한두 개씩 다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3주택자가 되니까 나중에 그 집을 팔 때 60%의 세금을 내야 됩니다. 이게 상당히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모님들이 준공되기 전에 그 재건축 입주권을 출가한 자녀들한테 이렇게 증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증여를 해놓고 나니까 입주권 상태에서 증여하면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준공 날 때보다 훨씬 증여세가 싸요. 그러니까 건물이 준공 나기 전에 증여세를 아끼려고 했는데, 그 당시 이명박 정부에서 발표하기를 내년부터 증여세 세율을 반으로 줄이겠다, 이렇게 발표가 나온 거예요. 법을 바꾼 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증여를 지금 할 때 내가 돈이 5천 들어갔는데 내년에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세율이 낮아지면 세금도 한 2천이면 된다는 얘기예요. 누진이니까 우리가 반만 줄어도. 그럼 한 3천만 원이 세이브 된다고. 그러니까 다시 가져옵니다. 그리고 해가 바뀌어서 법이 바뀌면 다시 주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단순한 방법이에요. 정부의 발표고 그러니 당연히 내년에 세율이 개정되겠지. 그러면 올해 내가 5천 들여서 5천만 원 세금 내려고 지금 있었는데 또 세금을 냈다 해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다시 없던 걸로 해서 세금 다시 받고 내년에 증여하고 반만 내겠다, 이런 생각 하시겠죠. 그럼 가져올 때 이거를 뭐라 그러죠? 우리는 취소, 무효 이런 얘기 쓰지만 세법에서는 반환, 재차 증여 이런 용어를 씁니다. 아주 조심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증여 행위가 한번 이루어져요. 이 시점엔 증여가 이루어졌다. 아버지가 뭐 아들한테 줬던, 어머니가 뭐 딸한테 줬던. 증여를 딱 하고 나면 증여를 한 날부터, 이 날은 우리가 증여 등기일로 봅니다. 개인과 개인이 증여할 때 약정만 가지고는 몰라요. 그래서 등기를, 부동산은 등기를 해봐야 증여의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등기 접수일로 봅니다. 상속은 거꾸로죠. 돌아가신 날로 보지 등기라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기 접수한 날로부터 증여세 신고 기간이 3개월이에요. 3개월 이내에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3개월 기간은 세무서에서도 이 사람이 증여세 신고를, 증여세에 대해서 세금을 확정하지 않고 기다려준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기간 내에는 증여를 했다가도 다시 반환을 했다. 그러면 당초 증여한 증여세, 나중에 다시 돌려준 반환증여세 두 개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질이 급한 분이라 증여하고 바로 세금 냈다. 근데 3개월 되기 전에 다시 거꾸로 아까처럼 가져갔다. 그러면 세무서에 5천만 원 낸 거 돌려주세요 하면은 돌려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재에 있는 증여를 한 날, 증여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는 반환을 하게 되면 재차증여라고 안 해요. 이거는 취소입니다. 당초 증여를 취소가 되기 때문에 두 개 다 증여세 안 나옵니다. 교재에는 뭐 거기에 보면은 결정, 미결정 뭐 이런 여러 가지 좀 예의가 있는데, 사실 일반적으로는 증여세를 3개월 이내에 과세관청에서 결정하는 경우는 극히가 아니라 거의 없습니다. 100% 없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증여세 신고한 이 자료가 담당자한테 떨어져야 처리를 하는데, 이게 국세청 전산망을 통해서 떨어지려면은 한 4, 5개월 있어야 떨어집니다. 그래서 3개월 이내에 이렇게 돌려주는 거에 대해서는 두 가지 다 무효. 근데 이 타이밍을 놓쳤다, 3개월을 경과했다, 이러면 좀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은 3개월을 경과했을 때는
지금 교재 보면은 신고기한 경과 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고기한 내하고 두 개로 나눠서 뭐 납기전 징수 사유로 반환전 결정 이거는 지워 놓으세요. 거의 이런 경우는 없으니까. 그래서 3개월 이내에 재차 증여를 하면 당초 증여한 것과 반환 재차 증여한 것이 두 개 다 비과세가 된다. 세금을 안 내는 이런 얘기고요. 이제 신고기한 3개월 경과 후 3개월 이내니까 이때 3개월이 경과했어요. 그리고 다시 3개월이 됩니다. 즉 증여를 한 날부터 6개월의 기간이 걸리는 거겠죠. 요 사이에 반환을 한다. 요건 어떻게 될 거냐. 요 사이에 반환했을 때 어떻게 될 거냐. 둬줬던 것이. 이것이 어떻게, 이거는 처음에 이제 증여가 돼서 세금이 나간 거예요. 그래서 교재 보시면 3개월 이내에 하게 되면 과세와 비과세 이렇게 두 가지로 정해져 있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미 신고기간을 경과해버리면 이거는 유효해져 버립니다. 즉 확정이 돼요. 그래서 신고기간 경과한 후에 3개월 지나서 하게 되면 이거는 세금 낸 거 안 돌려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교재에 있는 것처럼 당초 증여는 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6개월이라는 기간이 세법에서는 세무서에서는 실무상 무슨 얘기냐면 결정기간이에요. 증여가 이루어진 이후 6개월 이내에는 세무서에서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조사결정. 그래서 결정을 하기 전에 다시 이 물건을 돌려줬기 때문에 요 부분은 없는 걸로 쳐줍니다. 그래서 기간에 따라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아니면 못 돌려받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이해하시고요. 결정기간 6개월이 지나서 돌려준다. 그러면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재차 증여로 판정해가지고 당초 것도 당연히 세금 내야 되고 나중에 반환하는 것도 또 증여로 봐서 세금을 냅니다. 아버지가 아들한테 줬다가 6개월 지나서 아들이 아버지한테 다시 줬다. 그럼 서로가 서로한테 증여한 걸로 봐서 아버지가 아들한테 줬을 땐 아들이 증여세 내야 되고 아들이 아버지한테 줬을 땐 아버지가 증여세 내야 되고 이같이 6개월이 지나면 두 개 다 증여해요. 그런데 이게 법무사 사무실이나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얘기를 하시면 당초에 물건을 증여했던 걸 원인무효로 취소하고 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들을 합니다. 세법에서 왜 이런 규정을 정원했냐면 그런 민법이거나 일반적인 그 등기법의 규정대로 가면 세금을 못 걷어요. 어떤 사람이 증여를 해서 1억 원 냈습니다. 너무 아파. 근데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한 2년, 3년, 5년, 4년 흘렀어요. 나중에 세월이 흘렀는데 그 사람이 누구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 취소할 수 있어. 그래서 법무사를 통해서 증여를 취소했다. 거기에 대한 세법 규정이 없으면 몇 년이 지난 다음에도 이 세금을 걷어갔던 걸 다시 줘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 일반적인 그 등기법과 상관없이 세법에서는 이렇게 3개월, 6개월이라는 기간 내에 재차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를 뭐 봐주기도 하고 안 봐주기도 하고 6개월이 지나면 무조건 두 개 다 세금을 과세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2, 3년 전에 그런 분들이 그런 논리로 이것을 3개월 이내 하면은 돌려받으니까 잽싸게 다시 반환 등기를 해서 돌려받았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 해에 과연 세율이 내려왔느냐? 안 내려왔습니다. 그냥 말만 그랬지 한번 해본 소리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율 똑같이 내렸습니다. 자, 그러니 이때 했으면 입주권 상태니까 권리가액만 가지고 증여해서 예를 들어 5억 가액으로 할 것이 해가 넘어가면서 집은 분양이 다 준공이 나가지고 10억짜리 아파트로 바뀌었네. 그 상태에서 증여를 하니까 작년 대비 어때요? 물건값이 증여 재산가액이 더블이 됐고 또 하나는 이 당시에 증여할 때보다 나중에 증여할 때 이것이 다운이니까 등기비가 또 그것도 더블이 돼. 그래가지고 한참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증여의 문제에서는 이 재차 증여 반환이라는 말을 세법에서는 쓴다. 그러나 다른 법무사나 변호사한테 갔을 때는 이거를 취소, 무효 이런 얘기를 씁니다. 그 기간에 따라서 취소나 무효로 인정해주고 6개월이 경과되면은 그런 것이 없다는 점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혼 시 위자료 또는 재산 분할. 요거는 이제 이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특정화되어 있는 거긴 한데
요즘은 또 이혼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혼할 때 대개 여러분들 이혼이라는 용어를 떠올리면 위자료라는 말을 생각하는데 저도 교재에 그 말을 썼는데 위자료는 세법에서는 아주 안 좋은 의미예요. 위자료의 의미는 상대방한테 무슨 대가를 받는 겁니다. 대가를 받는다. 이 얘기는 뭐냐면 세법에서 양도입니다. 양도. 그래서 소유권이 변동된다. 그런 것들이 바뀌면서 위자료라는 이름을 만들어 놓으면은 그 사람한테 거기에 대한 유상의 대가를 받고 부동산을 받은 것이 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의 문제가 항상 생겨요. 근데 부부가 그 57쪽 상단에 그 재산분할에 대한 의미를 제가 썼는데요. 재산분할 청구권이란 이혼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분할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내 거 내놔라 이 얘기입니다. 즉 어떤 대가가 아니라 당연히 내 거니까 둘이서 만들어 놓은 공동재산인데 명의만 당신 이름으로 해놓은 것뿐이다. 근데 이제 우리 갈라서니 당신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 중에 내 몫은 내가 가져가야겠다. 그러니 그거를 정당하게 달려달라. 이거는 대가가 아니에요. 내가 이혼을 함으로써 너한테 보상을 바라는 위자료가 아니고 이혼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남남이 되니까 기존에 자기 이름으로 안 해놓은 어떻게 보면 남편한테 명의신탁해놓은 자기 재산을 찾아온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럼 대가가 없죠. 대가가. 그래서 이거는 양도가 아니에요. 양도가 아니면 당연히 양도소득세가 안 나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증여도 아니에요. 왜? 무상으로 남편이 주는 걸 내가 받았다면 증여가 되는데 원래부터 내 거인 걸 내가 가져왔으니까 이것도 증여도 아니야. 그래서 양도도 아니고 증여도 아니다. 그러면 세금 걱정은 할 필요 없다. 즉 여러분들이 이혼하면서 부동산을 부부간의 명의를 바꿀 때에는 등기부 등본에 재산분할 청구권이라는 말이 들어가기만 하면 과세관청에서는 그 데이터를 세금 과세에서 일단 다 뺍니다. 그리고 재산분할 청구권은 지가 맘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지가 알기로는 법정에서 판사가 판결문을 만들어줘야만 그 등기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법무사나 변호사한테 부탁을 하면 그런 판결문을 이제 재산분할 청구권 소송에 의해서 받아줍니다. 비용도 얼마 안 드는 걸로 합니다. 그러니까 위자료로 받는 것보다는 그게 낫다.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표를 가지고 한번 볼까요? 자, 대개 남편이 먼저 이혼을 나가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주택을, 아파트를 취득을 합니다. 누구한테? 타인한테서. 언제? 2010년에 취득을 했다. 그래서 아파트를 남편 이름으로 된 걸 쭉 가지고 있다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2014년에 한 4년 동안 이 집에서 살던 세를 주던 가지고 있다가 이 아파트를 누구한테 주냐면 아내한테 넘깁니다. 자, 남편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아내한테 넘기게 되면 2014년에 아내가 받아요. 당연히 이 타이밍은 이혼입니다. 지금 이혼으로 인하여서 받아요. 자, 위자료로 받는 경우 첫 번째 경우 아내가 받으면 아내도 이 집에서 살든지 팔든지 해야겠죠. 자, 우리 양도소득세는 파는 문제가 있으니까 아내가 위자료로 받게 되면 이 남편이 명의로 되어 있던 아파트가 소유권이 아내한테 넘어오는데요. 2014년도 소유권이 넘어올 때 위자료라는 것은 대가로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부동산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양도가 됩니다. 그래서 위자료로 넘어오는 것과 동시에 남편의 양도소득세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인양반이야 잘못돼서 나 이혼당해서 그냥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 홀로 된 여자가 이거를 받아서 바로 팔아서 애들 생활비라든지 학비에 보태고 싶어요. 그래서 이 집을 바로 타인한테
2014년에 받아서 2015년에 매매를 한다. 그러면 이분도 위자료로 넘어왔기 때문에 요 시점에 아내한테 넘기게 되고 타인은 아내도 요 시점에 넘기게 되니까 1년밖에 안 되죠. 이것이 1년밖에 안 되면 현재 1세대 1주택 규정은 2년 이상입니다. 그래서 요때가 취득일이기 때문에 위자료를 받으면 1년밖에 안 되는 요 타이밍에는 비과세를 못하고 또 세금을 내야 됩니다. 아내도. 그러니까 재산 분할 청구권으로 만약에 받으면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떻게 되냐면 청구권이라는 건 원래부터 두 사람이 협력해서 만든 재산. 그러니까 남편이 취득했던 이 시점에 이 아파트의 이름만 남편으로 되어 있지 사실은 두 사람의 공동재산이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이 공동재산을 이 중간에 이혼을 함으로써 남이 되니까 다시 아내가 그냥 가져간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 타이밍에 취득한 걸로 무조건 봅니다. 그래서 명의 변경이 이때 이루어져도 이때 취득한 걸로 봐버려요. 그러니까 남편이 위자료로 요 시점에 청구권으로 넘어갔어도 남편은 소유권이 변동됐어도 양도소득세 의무 없고 그 다음에 아내는 받자마자 바로 팔더라도 보유기간을 이때부터 따지니까 2010년부터 따져서 4년 이상 되니까 당연히 비과세가 되고 그 다음에 아내가 이 사람한테 치사하게 보상의 대가로 받았다. 이 소리 할 거 없잖아요. 지재산 지가 찾아온 건데. 마지막에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양도세, 증여세 이런 문제 없이 당당하게 자기 재산 자기가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혼할 때의 부동산이 변동되면은 위자료라는 말 쓰시지 말고요. 재산분할 청구권으로만 가져오시면 세금 문제는 전혀 없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 속에 양도하는 경우. 이거 양도라고 썼거든요. 증여라고 안 쓰고. 이런 경우 사실 있습니다. 부부끼리인데 부동산이 오고 가는데 그 대가가 5억이다. 근데 실제 와이프가 처녀 때부터 벌어놓은 돈 5억을 가지고 남편 명의로 된 집을 샀다. 그러면 매매 맞죠. 정확하게. 그리고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얘기하면 매매 등기를 해줘요. 그런데 남편이 가지고 있는 집이 2년 이상 됐고 집이 한 채밖에 없기 때문에 매매로 넘기게 되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세 해서 양도세 안 낸다. 이렇게 돼요. 매매가 인정만 되면 양도소득세 한 푼도 안 내는 거죠. 근데 이것을 증여로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의 집이 하나밖에 없던 10개가 되던 무조건 증여해주는 그 아파트의 가격으로 세금을 무조건 과세해요. 증여 시점에 비과세라는 건 없거든요. 집이 한 채라고 해서 증여해준다 해서 비과세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양도일 때만 있지. 그래서 많은 분들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는 분들이 집을 뭐 시집가는 딸한테 아니면 뭐 여러 사유에서 부인한테 사업을 하고 있는 남편 명의가 있는데 남편이 아무래도 남편 명의로 가지고 있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이거를 와이프한테 명의를 바꿔놔야겠다. 매매로 넘기고 싶어도 그 매매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지 못하면 과세관청에서는 무조건 인정하지 않겠다. 그걸 인정해주면 세금 낼 뿐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배우자나 직계 존비 소유에 양도한 재산은 이거를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추정이라는 말이 있죠. 가운데 동그라미 쳐놓으셔야 돼요. 추정을 한다는 것은 사실관계를 안 따지고 그냥 무조건 증여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증여세를 때려놓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그런 행위를 한 사람들이 억울하다. 나 진짜 이거는 돈 주고 산 거다. 그러면 입증을 해라. 그게 명백한 경우라는 얘기예요. 입증을 해서 명백한 경우가 된다면 그때는 다시 매매로 번복을 해주겠다. 그래 놓고 사례를 좀 드러났죠.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남편 명의로 돼 있던 재산이 문제가 돼서 누가 설정을 잘못해서 돈을 못 갚아가지고 경매 처분이 됐어요. 경매가 들어갔는데 그 집에 애들이 살다 보니까 아내가 돈이 있어서 아내가 돈을 법원에 가서 내고 그 집을 다시 경락받아 왔다. 그러면 남편 명의에서 아내 명의로 바뀌는 거지만 이거는 법원을 통해서 넘어간 거기 때문에 대금 지급 관계가 명쾌한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경우는 매매가 돼요. 그래서 1세대 1주택은 비과세가 됩니다.
그렇다고 세금 비과세 증여세 안 맞으려고 불어 법원에 경매 넣는 분은 없겠죠. 그 다음에 파산 선고, 국세 징수법이 아닌 공매 다 똑같은 논리입니다. 즉 국가기관이 개입돼 가지고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간의 명의 변경될 때에 합법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이런 아주 명백한 경우죠. 그 다음에 권리 이전의 행사에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제일 우리가 볼 것이 제일 아래가 조금 애매한데요. 배우자 등의 채무 부담 사실이 명백하고 동채무로 대가를 지급한 경우. 이게 법에는 이런 이야기는 있지만 과세 실무상 거의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시집 가기 전에 뭐 직장 다니면서 모은 적금이 얼마가 있고 그 이후에 내가 뭐 시가댁에서 빌린 돈이 뭐 얼마가 있고 해서 이런 돈이 내 통장에 있는데 이 돈을 지금 아버지 뭐 집을 5억짜리를 내가 받으면서 뭐 처음에 2억 주고 나중에 3억 주고 이렇게 줬다. 통장에 넣어줬다. 그런 카피한 사본만 가지고 가서는 세무서에서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좀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한테 여러분들이 양도소득세로 가기 위해서 양도 매매 처리를 생각하는 분들은 꼭 전문가하고 미리 상의하셔야 됩니다. 부담부 증여 얘기가 나왔는데 요거 잠깐 공부하겠습니다. 방금 지가 뭐라겠냐면 배우자하고 도인한 그 직계 존비속 가족끼리 증여를 하고 싶다. 매매를 하고 싶다. 그러면 증여 추정의 논리라고 그러죠. 증여로 추정하겠다. 가족끼리는 매매 인정 안 한다. 그래서 양도소득세 나와도 비과세, 처리 이런 거 필요 없고 증여를 때리겠다. 그럼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아들한테 (5억짜리) 주택을 증여를 한다. 자, 5억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느냐? 아까 재산 평가의 방식을 얘기했는데요. 우리가 주택 같은 경우는 뭐든 부동산을 증여할 때는 세법에서는 시가라는 용어를 쓰는데 시가라는 건 증여 당시에 거래가 객관화되어 있는 금액이라 거의 그건 의미가 없어요. 수상적인 금액입니다. 그래서 수치화하기는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그 거래하는 부동산을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감정평가의 금액으로 가액을 매기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세금을 내는 사람 입장에서 감정평가를 했더니 세금이 더 많이 나와. 그럼 자기가 돈 들여서 그거 해서 하겠습니까? 그럼 세금을 매기려는 사람이 해라. 그럼 세무서 직원이 해야 되는데 세무서 직원이 지 돈 들여서 합니까? 그래서 감정평가도 본인들이 하려고 특별한 경우가 되어서 하려고 할 때만 하는 거지 일반적으로는 간평도 고백 그렇게 하라고는 되어 있지만 안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 기준시가에 의해서 부동산의 가격을 결정을 해요. 그런데 시세가 나오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 집에서 담보대출이나 이런 걸 받았다면 은행에서 탁상평가를 했다든지 아니면 간평기관에 맡겨서 감정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 가격이 있어요. 그러면 그 가격으로 써야지 기준시가로 쓰면 안 돼요. 좌우지간 감정평가액이 됐던 기준시가가 됐던 시가가 됐던 5억이라는 금액으로 전체적으로 확정이 됐다.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한테 주니까 우리가 친족공제 얼마 하죠? 5천만 원 빼줄 수 있죠. 친족공제가 5천만 원으로 바뀌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4억 5천이 됩니다. 그래서 4억 5천에 대한 증여세를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교재에 보다시피 4억 5천이 세율이 얼마냐면 5억 원 이하는 20%입니다. 그래서 0.2하고 누진공제 1천만 원 빼주게 돼 있죠. 그러면 2, 4, 8, 2, 5, 10. 9천인가요? 예, 9천이 되는데 1천만 원 빼주니까 세금은 8천만 원 냅니다. 증여세를 먼저 계산해봐요. 통째로. 그래서 5억에 대한 증여세를 계산했더니 8천만 원을 아들이 내야 되는 입장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 아들이 예를 들어서 수증자가 소득 능력이 없으면 이것도 문제가 돼요.
소득 능력이 없는 아들이 8천만 원을 어디서 구해요? 근데 세금은 내잖아요, 현찰로. 그러면 이 8천만 원 누가 냈느냐 하고 따지고 들어갔더니 결국 아버지 돈이더라. 그럼 8천에 대한 증여세를 또 거꾸로 물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증여라는 게 함부로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고 등기비까지도 또 하나 여기에서 문제는 등기비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증여로 등기가 돼버리면 취득세 편에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4%입니다. 그러니까 5억에 4%니까 5, 4, 20. 2천만 원 정도 나와요. 5억의 시가니까 4%면 2천만 원 정도 나오니까 등기비하고 등기와 관련된 세금하고 증여세까지 하면 1억이 넘는다는 얘기야. 이렇게까지 해서 5억짜리 집을 주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아버지가 1세대 1주택이에요. 지금 이 집을 오랫동안 갖고 있었다. 그러면 이거를 자꾸 매매로 돌릴 생각을 합니다. 일단 매매로 그러면 가자. 그러면 비과세가 되니까 양도소득세가 안 나오고, 두 번째는 매매로 가면 4%가 아니라 또 매매로 가니까 취득세는 2%면 돼. 그러니까 1,000만 원이면 또 돼. 그러니 이 유혹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취득세도 반으로 줄고 양도세는 증여세는 안 내고 양도세도 안 내고. 그러니까 악착같이 이거를 증여가 아닌 매매로 바꾸려고 애를 쓰는데, 현재 상태에서 매매로 바꾸기 위해서 아들이 아버지한테 5억 주고 이 집 샀습니다. 이런 자료를 만들었는데 그런 자료를 잘못 만들면 거의 99%는 세무조사 대상이 되어가지고 인정을 못 받고 나중에 그대로 증여세 토하고 벌금까지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굳이 있지도 않은 자금을 억지로 만들어서 자금 출처를 하실 게 아니라 이걸 부담부 증여 방식으로 한번 갑니다. 이 부담부 증여라는 용어는 뭐냐? 부담이 빚입니다. 빚. 즉 빚이 있는 증여라는 거죠. 그래서 증여재산가의 5억을 아버지가 아들한테 5억짜리 집을 줘요. 그런데 5억짜리 이 집에 아버지가 아들한테 주기 전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네? 전세를 놓네? 그래서 전세 2억, 대출 2억 5천. 이렇게 받았대, 이거예요. 자, 그러면 전세금과 대출금을 누가 가져갔죠? 증여하기 전에 아버지가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이 집 등기에는 전세금과 대출금 4억 5천이 채무로 있고, 이거를 증여받는 아들은 아버지가 5억짜리 집은 줬지만 은행에다 이 돈 갚아야 되고, 세입자 나간 다음에 2억도 지가 갚아야 돼요. 집주인이니까. 이게 부담부입니다. 이런 부담부를 만들어 놓으면 채무죠. 그리고 이거를 증여하는 사람이 가져가는 걸로 한 상태에서 승계를 받아서 아들이 받게 되면 증여세 계산은 어떻게 되냐면 5억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친족공제 5천을 빼요. 요것만 빼니까 요 빚 빼죠. 5억짜리 집에서 4억 5천이 다 부채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부채 4억 5천 또 빼요. 그러면 0 아니에요, 0. 합법적으로 증여등기를 했지만 이거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그 다음 아버지는 어떻게 되냐면 이 4억 5천을 자기가 빼가고 아들이 대신 갚으니까 쉽게 얘기해서 아버지는 아들한테 4억 5천만 원어치 파는 거예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아버지는 아들한테 4억 5천에 대한 양도소득세 파는 거다. 매매에 있다. 매매라는 용어는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러나 세법을 따질 때는 요 말이 매매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매니까 뭐가 돼요? 양도세. 그런데 봤더니 아버지가 1세대 1주택이다. 그래서 결국 양도세는 비과세로 세금 없음. 그래서 부담부 증여를 하면 이 채무, 대출금을 가져간 증여자한테 양도세를 때리고 그 채무를 뺀 나머지 재산을 물려받은 수증자한테 증여세가 나오는데 대개 부동산 가치에 이 채무를 많이 최대한 올려놓으면 이 채무를 빼면 거의 아들이 가져가는 재산가액은 친족공제에게 미달이 됩니다. 그래서 증여세가 안 나오고 아버지가 가져간 이 금액은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데 지금 제가 들은 사례는 가장 좋은 사례예요. 비과세가 되는 경우이니까 이 사람은 한 푼도 안 내지만
2주택이나 3주택 또 상가나 오피스텔 이러면 비과세는 안 되고 양도세 과세가 되겠죠. 과세가 돼도 이 4억 5천에 대해서 오랫동안 보유했다면 징역보다 좋은 게 장기보유공제도 해주죠. 세율도 6에서 38%로 증여세보다 훨씬 낮죠. 그래서 이 금액을 가지고 양도세를 계산해보면 비록 과세가 된다 해도 세금이 얼마 안 나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거의 이것이 남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 좋은 점은 자, 이 금액 전체 증여하면 전체 4%였어요. 근데 등기는 증여로 넘어갔지만 이거는 사실은 매매의 행위였다. 매매. 그래서 4억 5천에 대해서는 2% 적용합니다. 그리고 남은 5천만 원에 대해서만 4% 적용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매매로 자꾸 억지로 꾸밀 필요 없이 합법적으로 매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담부 증여의 방식을 우리 비과세가 되면은 좀 연구를 해야 되고요. 직계 존비속한 거래일 때는 이 부분을 좀 철저히 꼼꼼히 보시면 증여세에서의 절세 포인트가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58쪽과 59쪽에 제가 써놨고요. 59쪽에는 그와 관련된 사례까지 하나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와 관심 있는 분들은 이런 부분을 좀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좀 쉬었다가 나머지 부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